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무슨 어떤가? 그런 걸 출판 계획서를 구성하면서 정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그냥 쓰기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내지는 속에 있는 하얀 부분을 편집을 하고 표지를 제작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 내지 사이즈나 폰트, 그리고 폰트 크기나 속에 보시면 글도 있고 그림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배치 그런 걸 하고 표지 제작을 하는데 표지를 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본사에 주문하면 책 만들기는 끝나고 제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제목은 이야기꾼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만의 세계관, 그 세상 속 이야기에 세 편을 담은 그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 세 편을 담은 책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 뒤에는 저의 경험이 들어간 에세이를 각각 달아놨어요. 짧은 에세이. 그리고 그 이야기꾼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세상 속 이야기를 다른 세상에게 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야기 설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이 각각의 얘기들을 고른 책을 많이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른 어떤 가 있나요? 어떤 접합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야기는 공통점이요?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끌리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첫 번째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지? 저도 약간 이해하기 약간 좀 읽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좀 읽어보시면 아는데 좀 내용이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라서 그냥 넣고 이거는 세상에 거기가 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인 곳이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서 그걸 넣게 됐고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라서 그냥 넣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끌리는 게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냥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라서 연결점. 이 책을 글을 썼다고요, 진짜? 직접? 분량 책은 몇 권이나 찍었어요? 총 4권 찍었고 겨우? 4권 찍었고 한 거는 욕심이 많으십니다. 여기 찍권 다녀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출하고 한 거는 학교 제출하고 한 거는 제가 갖고 한 권은? 한 거는 집에 비치하겠습니다. 아, 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줄 서 있는데. 혹시 이렇게 책 주실 때 뭐 이렇게 사인 이렇게 친필 사인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런 게 아니 좀 싸놓고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친필 해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꼴랑 4개 찍어서. 근데 이거는 출간 발표회 때 출간 발표회도 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생들이 다 준비한 거라서 그 중에 한 분이 각자 책에 들어가는 한 구절을 갖고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 엽서 샘플. 너무 작아서 가져가기도 미안할 것 같아. 끝. 끝.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책이 책은 나에게 뭐다? 뭐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한다면? 책은 저의 세상의 표현. 그래서 중등까지는 책을 읽기만 했고 이제 고등에 왔으니까 제가 한번 책을 써보자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등 와서는 책을 잘 안 읽지 않았나요? 아, 아빠는 모르지. 게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썼으니까 이제. 혹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몸으로서 어떤 춤을 추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책이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을 쓸 때는 즉각 순발력이 없어도 돼요. 생각을 하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방식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하는 게 글은 제가 앞에서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앞에서 표현하는 걸 그렇게 잘 하는 옛날부터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어요. 표현도 지금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바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되게 말을 자기 생각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표현을 못한다고 하는지는 어떤 측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기 표현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마지막 글을 썼을 때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충분히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인가요?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게 압박의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를 담았잖아요. 그 에세이를 이거는 제 경험 작가의 말도 있네요. 멋지다. 작가의 말도 있었어요. 알았나요? 작가 말. 자. 이건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건가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치료로 나를 만나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일단 문제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저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계를 통해서 얻는 배움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의 타협점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저를 그 틀 안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편해서 그렇게만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뉴스만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되게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음악 치료를 알게 됐어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람의 심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럼 음악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서 그러면 음악을 듣는 동안 나를 마주하는 게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정말 당당한 진짜 내 모습으로 사회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어봤거든요. 세미나를 자기가 했다고요? 네, 제가 치료사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내담자 역할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참여한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예요.
끝? 음악 치료가 뭔지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이게 이 해시태그들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일단 음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치료사랑 내담자인데 내담자가 치료를 받는 역할이고 치료사는 정말 말 그대로 치료를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내담자가 스스로를 치료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되게 정말 똑바로 내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는 점, 자꾸 나를 좋은 방향으로 자꾸 포장하고 싶어하고 그걸 나로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가 이 사람이 어떤지 진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바라보고 음악으로 치료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음악을 들려줘요? 네. 사람마다 다르게?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다를 판단을 하고 그걸 음악적 요소로 가지고 가서 음악을 들려주는 어떠한 사람한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이 되게 지치고 힘든 상태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 쳤을 때 되게 잔잔하고 리듬이 되게 천천히 흘러가는 음악을 듣거나 가사가 되게 내 이야기랑 비슷해서 위로를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음악을 들을 때 저는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완전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제 감정이 자꾸 기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악이 저에게 흥을 돋우는 본인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그 상상하는 음악 본인의 경험으로 치료하는 거 해본 거죠. 해본 거죠. 반응이 되지 사실 음악 치료하는 학문 자체가 정답이 없고 되게 해석의 요소가 여지가 많은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내 기분이 이럴 때 난 이런 음악을 듣기 좋아. 그게 이제 음악 치료가 되는 거야. 걸러질 때 다시 쌓이느냐 잘 쌓이다 보면 근데 실제로 이런 치료를 하는 센터 같은 게 있어요? 네,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한국에 되게 많은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가서 나랑 상담해서 체육 치료 진짜 음악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 다양하게 클래식부터 뭔가 다 알아야지 추천해 줄 거예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다며.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목표한 게 뭐냐면 그냥 음악이 너무 힘들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되게 친근하게 접할 음악 치료라는 게 되게 딱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일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분위기가 다르게 편집된 음악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 음악을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무엇이 편한지 그래서 자기 감정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낫겠다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수고했어요. 사람들은 주제로 정말 세게 쓴 김다솔입니다. 일단 18년은 논문 형식이 실천을 떠보고서예요. 어떤 활동할 것을 정하고 그걸 실천해가지고 이제 글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딱 약간 영상 편집을 관심이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나 어디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전에 제가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있진 않았어요. 한번 재미삼아 해보고 그리고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기회에 이 영상 편집을 내가 배우고 이렇게 해봐서 정리해가지고 영상 편집이라는 데좀 내가 이거는 할 줄 안다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요. 영상 편집을 통해서 영상 편집이라는 주제를 잡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고 영상 편집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편집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배웠어요 이걸? 프로그램을? 네. 아니 진짜 혼자 생겼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이유도 되게 엄청 영상 편집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거든요. 유튜브가 그 영상을 모아놓은 사이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영상 편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그래서 제가 혼자 배워야 되니까 혼자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기 가장 쉬웠던 게 이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뭐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봐서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매듭이라는 영상이에요. 매듭이란 게임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편집한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야구 하이라이트나 축구 하이라이트처럼 그 경기에 잘한 그런 잘한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게임에서는 잘한 장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던 거니까 그냥 되게 영상 내용도 잘 알고 제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런 자신 있는 소재를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게 됐어요. 일단 멋있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배경음악을 넣고 상황에 따라 화면을 그래서 음악의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딱 하이라이트 들어가면 딱 밝아지는 그런 화면들이 나와서 약간 화면과 음악의 타이밍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맨 처음 만들어본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화면 확대하는 걸 넣어주거나 하여튼 그냥 또 다른 편집을 위해서 보여드릴 건데 몇 분짜리? 몇 분짜리? 총 한 4, 5분짜리인데 얘를 짧게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되게 사람을 채운 건데 제가 가상세계의 그런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봤잖아요. 이제 현실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치 11기가 이제 10학년이 2주 동안 사람마을 갔다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 보통 막 친구들끼리 있다 보면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 영상으로 찍어와서 재밌는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와서 편집을 했고 근데 이 전과 다르게 추가된 점은 자막과 효과음을 추가되는데 여긴 자막과 효과음을 넣을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떤 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소개해주거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 자막을 넣어주거나 그리고 지금 막 밥 잡는 거에 약간 재능이 있나봐요. 이런 약간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장면 재밌는 효과음을 넣어줘서 재밌는 사운드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편집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회색으로 만들어서 슬로우 화면을 넣어준다던가 드라마 패러디즘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제가 그냥 시도해보고 싶어서 뮤직비디오 같은 형식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엔딩 크레딧도 넣어주고 이게 한 2주 동안 찍어서 한 20분 정도 영상인데 20분?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영상이 필요해서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보내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 총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가 대한학교 학생연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 학교를 소개할 영상이 필요하다고 총무부에서 저희 학교 하루를 이렇게 찍어서 그 영상을 다 보내주면 제가 그 학교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3 때 고2 때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잖아요. 나머지 인생 40년이 행복해서 성대를 달고 공동체 성장하는 시간 이런 걸 소개해준다거나 낙의 시간 이런 거 학교의 흐름을 나중에 혹시 유튜버 활동하고 그런 생각 컨텐츠 잘 잡아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여럿이 한 명이 앞에 나가고 자기 뒤에서 기획자나 PD라고 해야 되니까 두세 명이서 같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그 11학년 윤혁이 형이 윤혁이 형 그 유튜브에 3개가 이미 올라왔어요. 제가 본인한테 그런 기회가 그 중에 하나고 이제 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 신촌이나 연남동 쪽에 핫한 플레이스 같은 데 좀 그런 거 소개하는 좋지 그런 것도. 예. 동네니까. 1년 일하면서 후배들하고 나중에 될 거야. 얘기하고 얘기해서 그냥 써먹은 거 나중에 배운 거 써먹으면 좋은 거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자료들을 알아보다가 이 자료들이 굉장히 어렵고 저에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래자동차가 등장한 미래자동차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미래자동차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자동차가 등장한 데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하는데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품이 너무 비싸고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돈 많은 상류층만 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음주운전, 보복운전, 아니면 이제 졸음운전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자동차부터 일단 설명하자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설명했는데 전기자동차는 일단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는 왜 이렇게 논문으로 쓰게 됐냐면 일단 친환경적인 자동차, 제가 환경에 대해 관심이 가지고 스스로부터 알게 됐고 친환경 자동차여서 일단 논문에서 설명하기로 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거 두 개를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동차도 미래자동차 안에 속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서 이것도 관심이 가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선생님 맞아요. 일단 전기자동차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전기자동차는 일단 전기자동차 원리. 전기자동차는 일단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배터리가 이제 회전자로 이동해요. 그럼 회전자에서 전기 반응을 통해서 전기 반응을 해서 회전축으로 이동하면 그 회전축에서 전기 반응해서 바퀴가 움직이는 형식으로 전기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장점. 전기자동차의 장점은 이제 전기 동력을 이용하니까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매연이 안 나와서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게 전기자동차의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장점. 세 번째는 이제 유지 비용이 적은 것이 이제 전기자동차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 비용이 적은 거는 이제 기름을 안 쓰다 보니까 기름 주유소 가지 않고 집에서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주유소에 따라 가지 않고 집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품이 되게 간단해요. 모터랑 배터리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품적인 부분에서 되게 간단하고 고칠 것이 별로 없어요. 부품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비용이 적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테슬라 모델 S를 비교해 보자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집에서 충전하게 되면 5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무조건 밤에 충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급속 충전을 해서 충전할 수 있긴 한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전국에 많이 없고 그것도 서울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제 더 전기자동차를 찾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다음으로 수소자동차인데 수소자동차는 이제 수소 충전을 통해서 수소탱크로 이동하면 그 수소탱크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형식으로 전기를 발전시키면 그 전기가 모터로 이동해서 모터가 구동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수소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동안 노래했던 공간에 학교랑 공간에서 수소자동차의 장점은 이제 대체 연료를 사용해 친환경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라는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이제 수소가 싸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인데 수소 1kg 만드는데 한 5,000원 정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수소 1kg 만드는데 5,000원 정도로 엄청 싸고 수소가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수소를 많이 세상에 많고 그래서 수소자동차가 값이 싸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전기자동차는 아까 5시간 아니면 급속 충전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한 5분이면 충전이 끝나니까 충전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슷하게 그냥 움직일 수 있고 609km를 그냥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되게 400km 정도도 이제 서울 부산 하면 약간 급박한데 이건 되게 많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기 정화를 시킨다는 건데 이게 왜 공기 정화를 시키냐면 공기 필터, 막습기, 기체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먼지를 다 걸르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 되게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산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거 다 걸르거든요. 여기서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다 걸러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정화되고 깨끗한 공기 다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공기가 되게 정화돼서 이게 마지막 장점, 수소자동차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자동차의 단점이라고 설명한다면 일단 수소를 만드는데 수소자동차 자체는 되게 좋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시켜요. 이게 어떻게 환경오염을 시키냐면 전기 분해를 이용하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고 경제성이 너무 낮아서 이 방법은 이제 잘 쓰지 않고 보통 이제 대량 생산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수소 1kg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86kg 정도가 네. 이산화탄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되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환경 오염 시키지 않는데 한 16%밖에 내연기관 장차에 비해서 16%밖에 절감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본다면 되게 좋은데 이 자체에서 이산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동차에서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 뭐 폭발 위험 이런 거는 폭발 위험은 이제 그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년 충전 탱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충전 탱크 수명 내구 열한 15년 세월 보고 있는데 15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고장 나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고 혹시 폭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폭발 위험이 있긴 있는데 정기적으로 갈아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는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로 감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해서 주행하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원리인데 GPS나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것들로 주변 환경들을 인식해요. 뭐가 있는지 옆에 차가 있고 뭐 옆에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서 그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에 옮겨지면 정보가 가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어하고 판단하고 제어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형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근데 이렇게 좋은 자동차가 왜 상용화되지 않고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웨이모 자동차 같은 경우에 1209km를 일반 도로에서 그냥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등 이렇게 되게 좋은 사례도 있지만 되게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62km 속도로 그냥 사람을 보고 받아버리는 약간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그래서 이것이 되게 계속 논의돼야 될 부분,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은 이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뭐 어린이들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이제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고와 교통체증 이것을 출퇴근 교통체증이 한 미국 기준으로 한 42분 하루에 42분 1년 통계 냈을 때는 한 40억 시간 정도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소비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규칙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나 끼어들기, 보복운전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고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점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 되게 윤리적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회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할 사람도 있고 뭐 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되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상용화 된다면 나중에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안전 문제 아까처럼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고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게 더 발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보자.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적 문제 중에 선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가면 70살 먹은 할머니 3명을 치게 돼. 오른쪽으로 돌리면 3살짜리 꼬마 1명을 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누구를 치도록 명령을 해요? 급정거 하면 안 돼, 급정거? 급정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정이. 또 하나가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을 치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는. 그러면은 자율주행 설계한 사람들은 혼자 죽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은 혼자 죽지 않고 세 명을 치거든.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영원히 해답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미국 보험사에서 어그리를 안 해요. 왜냐면 보험사에서 설계하고 말했지만 책임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 사회적 가치가 70대를 먹은 사람은 3살짜리 꼬마 가치는 3살짜리 꼬마가 훨씬 더 있는데 10살짜리 이 3명을 치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이분들이 곧 돌아가실 거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케이스죠. 수소차 질문인데 수소차. 아까 말한 대로 질문이 혼자 다 얘기하니까 질문이 아니네. 아니 해답을 못 드리니까 설명을 해답을 하는구만. 질문을 물어보고 답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정화시킨다는 게 1kg의 수소로 60kg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대. 1kg으로 8.6kg였어. 수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한다. 1kg 수소 1kg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8.6kg 발생된다. 그러면 1kg 수소로 공기 정화는 얼마큼 시킬 수 있어요? 1kg의 수소로 1kg의 수소로 자동차가 가면서 공기를 정화를 하잖아요. 그 정화하는 양이 얼마 되죠? 일단 수소자동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 수소자동차가 한 100만 대 정도 움직이면 이산탄소 210만 톤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 공기 정화를 통해서 1년에? 네, 1년 100만 대가 그냥 한 건을 움직이면 이산탄소 210만 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겠는데 그게 퉁치면 안 되고 1kg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쁜 공기가 6kg가 나오는데 8kg. 네, 이 8.6kg. 1kg으로 네. 정화시킬 수 있는 공기가 대충 얼마나 되냐면 원래 제가 노래 부르는 순간에 정화시킬 수 있는 공기 한 4kg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화되는 공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시간표 딱딱 마지막 봤을 때 그 최종적으로 완전히 봤을 때 완전 다 모든 과정이랑 내연기관 장치를 비교했을 때 한 16% 정도 환경에 대해서 이롭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이런 공기청정을 이용해서 이걸수록 문제가 발전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커버가 되긴 하는데 이게 많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6% 정도 환경 문제랑 그래서 내연기관 장치보다 한 16% 정도 더 좋다고. 아까 잘 모르는 아저씨가 폭발 위험을 말했는데 수소폭탄 원리하고 같아요. 저게? 아니 수소폭탄 원리와는 다른 건데 그냥 수소탱크가 그 수소탱크 자체에서 폭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택시로 치면은 LPG 폭파하듯이 네. 그 정도 폭파인 거죠. 네. 많은 큰 폭파가 안 돼요. LPG 차 폭파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 총으로 그 탱크를 쐈는데 안 터지더라고. 예, 8kg 만드는 쇠로 네. 8kg 만드는 건데 외부에서 대포 아니면 안 깨지는 거로. 총으로도 안 터지더라고. 이게 약간 터지는 게 아니고 약간 새는 정도. 약간 이렇게 약간 저기 수소 자동차의 장점을 보면 수소가 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수소 그 산업 그 생산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수소로 이렇게 해서 싼 건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대중화되면은 수소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수소 자동차의 단점에서 환경 오염시킨다고 하고 또 그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런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가 되게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엔 싼데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까지 본다면 가봐야 알지. 더 기술이 더 발전돼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수소 이쪽에 꽤 제일 현대자동차가 현대- 전기자동차 개발 안 하고 바로 수소로 갔죠. 수소자동차를 계속 개발하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판단이죠. 현대차에서 네.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현금 10조 원을 만들어놨어요. 땅 샀잖아. 근데 그 10조 원을 박근혜 씨라는 분이 너 땅 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강남에 땅을 샀어요.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전기차를 그것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수소차를 개발했어요. 진짜? 진짜. 처음 알았죠? 아 이 얘기 저기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영상 찍어서. 그 다음에 수소차 얘기 하나 더 하면 하루에 수소차 몇 대 충전한 줄 알아요? 하루에 수소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논문을 기독교로 보는 동성애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쓰게 되었는데요. 동성애를 되게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친숙해서 선택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교리 중에는 사랑이나 평등, 인류애 같은 되게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은데 현대 교회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는 되게 혐오적이고 배타적인 좀 모순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정을 느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가 저희 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으로 동성애를 보려 합니다. 네. 옛날 교회 다니시지 않나요? 네. 거기 그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동성애 내용과 그 내용의 다른 해석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 속에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구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는 가증한 일이니라.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여성을 없이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동성애 구절에 관해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힐론의 자연법이라는 자연법의 일부한 해석인데
예전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필론이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필론이 주장한 자연법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라는 성경 맨 처음 부분에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인데 그 신이 세상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게 자연 상태 그대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그런 자연 상태 그대로가 신이 의도한 자연 상태고 기독교인들은 이 자연 상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옛날 교회가 이 자연법을 근거 삼아서 동성애는 이 자연 상태에 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남과 여, 암컷과 수컷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자연법, 그러니까 신이 의도한 그 자연 상태에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을 해서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정의에 관한 해석인데 너는 여자와 동심한 같이 남자와 동심하지 말라.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말들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의 차원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기독교에서 금기시한 제사 과정에서 일어난 동성 간의 성행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성애자가 쾌락을 위해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정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속 동성애 사건들을 통한 재해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소년을 사랑한 백부장이라는 뭐 그런 여러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구절들도 나오고 아 성경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되게 이것을 그 일부분을 일축해서 일반화시키잖아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왜 현대 교회는 동성애를 차별하고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과정은 이 시작을 교회의 국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국가 과정이 뭐냐면 예전에 그 기독교가 맨 처음 탄생했을 때는 종교적 차원에 있었지만 이것이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이제 권력과 결탁하고 힘이 강해졌잖아요. 예전에 교황이 이제 왕을 갈아치우는 만큼 많은 권력을 가졌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국가 과정이라고 했어요. 권력과 결탁하는. 근데 이 국가 과정이 왜 동성애 탄압에 어떻게 연결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농경 사회에는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산력과 군사력이었어요. 근데 이 생산력과 군사력을 채우려면 그냥 높은 출산율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과 국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뭔가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는 신도의 수와 교회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예전부터 결혼제도를 되게 중시하고 이성중심적 사랑중심에 되게 힘썼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려면 결혼제도가 되게 중요한 제도잖아요. 근데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정치적 결탁하는 국가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출산율 동성애가 만약에 법으로 뭔가 제재받지 않는 국가에서 그럼 되게 만약 사회에 만연해진다면 그러면 출산율에 대한 출산율을 저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지금 현대 사회까지 흘러와서 저희 곁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사회 교회의 동성애 혐오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유구상 사건, 목사들 동성애 혐오 발언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퀴어 축제 방문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2번을 연구하거든요. 2번에 말씀드릴게요. 목사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인데 사진 보시면 전광훈 목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요즘에 또라이. 네, 그 일명 빤스 목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5월 2일에 한 발언인데 동성애자들은 격리시켜 치료받아야 할 문제다. 동성애자들은 뇌 일부분이 녹아내린 것 같다. 이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 옆에 이 사람은 양병희 한국교회 연합회장이었는데
있는데 그 사람도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안다라는 듯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적인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혐오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개혁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가 동성애를 성경적 다른 죄들과 동일시하는 점인데요. 뭔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중죄들은 살인, 강도, 강간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선택의 뭔가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저지를지 아니면 안 저지를지 그런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 모든 사람이 서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교회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성애의 뭐 선택 갈림길에 선택의 그 순간이 오지 않아요. 저는 이성애자인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를 좋아했지 뭔가 저한테 남자를 좋아할까 여자를 좋아할까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를 이 성경 속 다른 성경 다른 죄들과 동일시하는 점을 뭔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가치 약자보를 실천하지 않는 점인데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뭔가 가장 큰 규모의 종교로 제1의 종교로 지금까지 남아있던 이유는 약자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약자보라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전 역사를 보면 역사는 늘 강자의 힘이 강자의 손에 써져왔고 뭔가 강자의 입장에서 많이 써져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뭔가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의 편에 서주는 역사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생길 때부터 약자의 편에 서져왔고 그리고 약자들을 죄라고 말하고 탄압하는 강자들로부터 싸웠기 때문에 약자들 지금 역사의 대부분이 약자들이잖아요. 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종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약자 보호를 현대 이렇게 동성애 혐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약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력화되어서 편을 가르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중인데요. 이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종교적 차원에서 머문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뭔가 권력과 결탁하면은 되게 역사 속에서도 봤듯이 교회는 되게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도 사실 요즘 교회가 기업화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처럼 변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교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되게 이익으로 하고 이윤을 남기는 걸 되게 중점으로 하는 교회가 막 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성애 혐오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교회가 세력화되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세력화되고 세력화되면서 편을 가르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점이 개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거대인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던지고 싶은 한마디인데 교회는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하고 동성애를 바라볼 때 죄악의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성애 같은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질문 막 던져주세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도 사실 이번이 그거니까 제가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성애와 동성애를 둘 다 다루려는데 논문이 주제가 너무 공범해가지고 그러면 동성애를 줄였는데 동성애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되게 이런 사랑, 평등, 인류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그냥 뉴스나 아니면 되게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는 교회들의 모습들 교회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모습은 사랑이나 평등이 아니고 혐오적이거나 배타적이고 되게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혐오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수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경을 통한 동성애 해석들을 보면 파란색 박스에 집어넣은 글들은 동성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남색을 하는 자를 그때 좀 저는 동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신적인 그냥 그 사랑의 차원 동성애 있잖아요. 일반 그냥 그러니까 유성애 저희가 뭐 일반적인 사랑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아,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하고 구분을 지금 짓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육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려고 하잖아. 정신적인 사랑은 괜찮고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지?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거까지 모르지. 결혼해서 사랑했는지 조건을 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뭐 그 과정에서 육체적 사랑도 있고 정신적 사랑도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범주가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남색하는 자가 이 남색이 남성과는 생각을 못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적으로 다시 예를 들을게요. 군대에서 그 병장이 예를 들어서 이병을 그 강간했어요. 그게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동성을 강간한 거죠. 그게 자기가 동성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의미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강간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만 하지 말아라.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동성애가 되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동성애가 되게 제사 속에서 일어나는 제사 의식의 동성이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행이 있습니다. 제사? 나도 아까 그게 좀 궁금했어. 제사 의식에서는 그게 기독교에서는 제사나 우상숭배를 금지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 금지하는 제사 속에서 그 제사 과정이 있잖아요. 막 옛날에 근데 그 제사 속에서 막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제사 아니고 그 이게 토템 막 그런 거 있고 그런 제사를 할 때 동성간의 성행위가 있었 그런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 의식 속에서는 의식 속에서 하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늙은 남자가 뭐 젊은 소년을 상대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성애를 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현대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정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논란인 거죠. 그렇죠. 동성을 허하지 말자. 할까요? 시작하세요. 수소 정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봤던 거는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살면 되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알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워서 지금부터 2부 퍼스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를 준비해주세요. 아, 자네가 이완배 섭외한 사람인가? 이완배 섭외했잖아, 이완배. 아 진짜? 얘들 강연 2번 했어. 아빠 찬스 쓴거 아니야? 아니고 직접 좀 했어. 그래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렵다. 좀 내가 다가가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오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정치를 처음에 딱 접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이 먼저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뉴스만 보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뉴스를 보기 위해서도 뉴스에 나온 등장인물, 뉴스에 나온 사건의 배경 지식,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법 용어들이나 정치 개념들, 사회적 구조에까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다 갖춰져 있어야지 뉴스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고 딱 제가 가진 정보들을 딱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뉴스를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만화를 그려서 학생을 함께 나누면 이런 상황이 좀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정치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각자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가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 전체를 정치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하면 떠오르는
회의실에 가가지고 카메라랑 플래시하고 되게 넓은 회의장에서 막 무슨 회의하고 막 이런 거를 정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치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질서를 좀 유지해보고 행정적인 절차를 유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정치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와 다르지 않다. 정치는 이제 모든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를 아는 데는 나이나 인종이나 뭐 성별 같은 것은 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 정치의식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만 19세 청소년을 유지하고 있는 19세 청소년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청소년 학생이면은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우세해요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게는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고 신성한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민주주의로 이끌었던 모든 혁명의 주역들은 사실 다 학생이었거든요.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3.1운동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 그다음 5.18 부마항쟁에도 사실 학생들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판, 학교가 정치판이 되면 안 된다라는 단어가 왠지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판이라는 단어에는 기성세대가 가진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판이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정치는 소물들이 하는 거야. 정치 해봤자 어차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 정치해도 내 맘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어. 라는 정치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감이 이런 학교에서 정치하면 안 돼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의식을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고 오히려 더 심하게 물려준다면 저희의 보편적 정치의식은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거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죠.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오지가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휘둘리는 것을 허용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제한하고 가두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에게 혐오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학원 노동은 굉장히 부당하고 엄청난 수준의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킨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걸 청소년들이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몇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면 이런 상황들을 학생들의 손으로 정말 바꿔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땅한 청소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를 알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정치 교육이 아닐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고민이 정치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미디어라는 수단을 동원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 언론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언론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한국 언론 신뢰도도 세계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문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은 저도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수소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제 견해를 통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치 이슈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어찌 됐든 이런 형식의 미디어는 필요하다고 하고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만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서의 게시판이 아니라 학생들이 약간 질문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린 사실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수소정치라는 이름으로 만화를 게시하게 되었는데 수소정치라는 이름의 의미는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정치는 그렇게 무겁게 볼 것이 아니고 가볍고 일상 속에 있다. 숨 쉴 때마다 산소랑 같이 들어온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수소정치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건 한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렇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한당하는 홍준표 아니야? 왜 저 사람 누군데? 라는 식의 물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교안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교안 대표를 제일 처음으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야당에서 이상 자료도 가지고 와서 풀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국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지금 중요한 게 조국보다는 조국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조국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고 불매운동 하자고 하니까 시작해서 처음엔 열기가 막 엄청나다가 점점 사라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이제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 무역 전쟁이 시작한 이유 등을 이렇게 풀어내봤습니다. 이렇게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시간당 3개를 하게 됐어요. 피는 학교에서 정치 이슈를 다뤄보고 싶어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이 그럼 청소년 관련 이슈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물론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았겠지만 저는 일단 정치에 대한 재미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한 재미를 제가 뉴스에 나온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 사건들을 제 머릿속에 짜맞출 때 그때 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많이 크게 다뤄지는 사건들을 풀어주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끝에 설문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고 정치에 대한 중요, 호기심, 이해도면이 만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만화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 2점 정도, 5점 만점에 2점 정도 올랐습니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받나요? 네. 네, 그 저거 이제 사실 우리가 같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100% 못 읽어봤지만 아베는 누구나 같이 생각할 거 주위의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낼 때 본인 혹시 이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중립성을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에 대해서 숨기거나 아니면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풀어내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요. 이쪽에서 지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코너를 운영한 것이기도 해요.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막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분야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코너를 만들었고 근데 생각보다 음악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둘 다 내가 다 봤는데 한쪽에 딱 치우쳐 있더라고. 네, 치우쳐 있어요. 정확히 견해를 넣더라고. 해석 자체. 제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 해석을 통해서 재미를 일단 찾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뭐 그 있잖아 김시백의 뭐 한국사 같은 거 만화로 풀어내는 박시백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만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본인의 그걸 하겠다라는 걸 읽으면 될까요? 정치를 말했듯이 가벼운 그래서 무겁게 막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당론을 홍보하고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라는 단어로 한 6개월 고민했나요? 8개월 정도. 왜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제일 싸웠을까요? 정치를 써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말했듯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써본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력이 많이 퍼지지만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나쁜 영향력이 더 빨리 퍼진다고 해요. 정치랑 구조가 확실히 그러기에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관심이 없어서 섞고 있다. 근데 그 어른들 이게 술자리나 식사 자리 하면 다 정치 얘기하거든.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해 어른들은. 근데 그거를 생각해 사람은 많이 보죠. 행동하는 사람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 정치인 아니고 정치인. 근데 예를 들면은 당을 후원한다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당을 후원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견해를 홍보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들 얘기는 하겠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여론 형성을 하고 이제 시위 같은 데 나가고 그런 시위를 만들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보통 얘기를 하는 데서 불만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세월호 일지를 달고 다니면 할아버지들이 마음은 집회 같은 데서 막 욕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약간 두려움이 이쪽을 내가 조국을 내가 옹호하는 만화를 그렸어. 근데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린치를 한다거나 해코지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인터넷 댓글 막 이런 거 물론 그런 걸 하면 무섭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부터 생각하지 않잖아요. 반갑습니다. 주제로 논문을 쓴 발표자 유효입니다. 이제 먼저 저의 주제 선정 그 이후부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 봄학기 때, 2019년 봄학기 때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서 고혈압이 의심이 되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마침 본방이 되어서 부모님과 같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과 부산에 위치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이 의심이 되면 콜레스테롤도 한번 같이 재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같이 재봤는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153이라는 여기 보시면 153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왔고요. 그다음 콜레스테롤은 230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30일 경우에 이게 콜레스테롤 정상 그 수치표거든요. 이제 200 미만이 정상, 그 다음 200에서 239 사이가 경계 수치, 그 다음 240 이상이 위험 수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계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도 150, 여기서 보면 정상이 120 미만이고, 그 다음 고혈압 전 단계가 120에서 139, 그 다음 1단계 고혈압이 140에서 159예요. 그 다음 160 이상이 위험, 그 다음 160 이상이 2단계 고혈압. 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정반대로 부모님은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이나 알고 계셨고 저를 많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처음엔 잔소리 같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부모님이랑 부딪혔어요. 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저도 후에 가서야 그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고 건강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주제 선정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여태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를 하면서 제가 하기 싫거나 나중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뭔가 논문 주제를 잡음으로써 책임감을 더 갖게 하려고 논문주를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뭔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나 뭔가 어린 나이 이런 수치 높으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논문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 안에 있는 일종의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나 신경세포 등의 재료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건 이제 간에서 합성이 되면서 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막 배달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또 나뉘는데 간에서 합성된 걸 혈관 속으로 이렇게 배달시켜주는 LDL 콜레스테롤이랑 그다음 그 혈관 속에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그것들을 회수해서 간으로 가져와 다시 재합성시켜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수치가 적당 수치에서 잘 조절만 된다면 저희 몸에 좋은 그런 게 되지만 LDL 수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저희 몸에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기 찌꺼기가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혈관벽도 이렇게 혈관벽을 침투하면서 또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네, 그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LDL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진 음식이나 그다음 포화지방 음식들. 포화지방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포화지방 아시나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라든가 기름기 많은 제가류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에 포함돼요. 그래서 포함지방이나 과식을 할 경우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해요. 이제 네 그렇고요. 이제 그다음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성인 수축기 140 이상이거나 그다음 이완기혈압 9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고혈압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부터 이제 비롯이 이제 발병을 하는데요. 어떤 것도 있냐면 흡연, 그다음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뭐 짜게 먹기 이런 것들로부터 혈압이 오르면서 1차성 고혈압이 발병을 해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거의 1차성이라고 합니다. 90에서 80%. 그다음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신종양, 그다음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이런 질환들로 퍼져서 이렇게 2차성 고혈압이 발병한다고 해요. 또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런 거에서도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있는 질환도 없었고 그다음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2차성보다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했어요. 1차성 고혈압에 있는 생활 습관들을 뭔가 저의 생활에서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그냥 고혈압 같은 거 모두 봤을 때 뭔가 저의 안 좋은 생활 습관들로부터 전 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바꾸면서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건강관리는 이제 식생활과 운동생활 위주로 이제 많이 바꿔나갔어요. 일단 먼저 식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건강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식단 규칙 6가지를 제가 짰어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물 많이 마시기, 그다음 야식 먹지 않기, 아침 먹기, 저녁에 샐러드 먹기, 탄수화물 줄이기, 식사량 반으로 줄이기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짜고 그 식단 규칙에 맞게끔 여름 학기부터 식단 패턴을 바꿨어요. 아예 제 식단 그런 패턴을. 그러면서 이제 바꿔나가면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식생활을 하면서 뭔가 저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먹고 있는데 피자를 먹고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바로 저만의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샐러드를 먹으면서 그 옆에 음식 냄새를 한번 맡고 그 샐러드를 먹으니까 뭔가 그나마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저만의 방식대로 그런 상황을 저희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다음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렇게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혈압인 사람들에게 무산소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운동 두 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복싱인데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스텝이란 걸 뛰면서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잘 유지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싱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건강 관리 검진을 받기 전에는 뭔가 귀찮아서 하지도 않고 그냥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도 힘들어서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를 뭔가 터닝 포인트로 운동 양도 복싱하는 데서 늘리고 빠지지 않고 맨날 챙겨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동 생활을 바꿨고요. 다음은 자전거 타기인데요.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방학 때 제가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유산소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인 자전거를 제가 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빠른 속도를 내고 싶어서 짧은 엄청 많이 못 탔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타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타다 보면서 뭔가 제 몸에 맞는 그런 호흡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알게 되었고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타다 보니까 뭔가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신기했고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렇게 식생활과 운동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좋은 변화들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찾아온 변화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에서 178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수치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혈압 수치가 153에서 139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체중이 빠졌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봄방학 전, 봄학기, 여름학기 1주, 여름학기 2주, 여름학기 3주, 각 4주차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제가 변한 몸무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몸 혹시 보이시나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봄방학 전에는 198kg. 그 다음 봄방학 때 이건 사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100kg를 찍었었거든요. 봄방학 때. 그 다음 여름학기 1주차 때 이때부터 이제 건강관리 시작했으니까 97kg, 여름학기 2주차 때 96kg, 여름학기 3주차 때 93kg, 가을학기 4주차 때 91kg로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저희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런 건강관리를 하는 도중에 제게 약간 저와 약속 어기는 행동들을 저가 가끔씩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치팅데이 혹시 아시나요? 치팅데이 핑계로 뭔가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요요 혹시 아세요? 요요가 찾아와서 과식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저에게 안 좋은 변화들이 좀 찾아왔어요. 뺐던 체중이 다시 올라간다거나 혈압이 좀 다시 상승했다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변화를 찾아왔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논문을 끝으로 건강관리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런 저의 안 좋은 어긋나는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을 새로 바로 고쳐서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더 개선해 나갈 것이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혈압이랑 콜레스테롤을 왠지 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전에 좀 되는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 수치입니다. 하지는 않아요. 아직 건강은 뭔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몸무게는 네? 몇 킬로까지 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저 원래 이번 년 목표가 80대를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80까지는 그래도 내려가고 있어요. 80kg대? 운동 꾸준히 하고 있나요? 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맞네. LDA랑 HDL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HDL은
어지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네, 되게 번역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제대로 내 내용을 접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겨서 그런 의심이 관심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알아봤을 때 한국의 번역은 되게 수준이 낮고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번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동문의 그 문제의식은 본인이 글을 읽다가 특히 이제 외국 작품들이나 외국 글을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난감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번역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여기 지금 보면 번역에 뭐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게 있는데 가장 번역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원활하게 번역이 안 되는 이유. 번역가의 자질이 문제예요. 번역하기 역사도 굉장히 짧다 보니까 한국어에 맞춰진 번역 연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번역 제품 더 좋은 번역이 잘 안 나와요. 1차적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되게 오늘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번역가의 열악한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번역가의 번역 환경이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뭐예요? 내가 환경이 열악하다. 일단 번역가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되게 없다 보니까 되게 저소득이나 장시간 노동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2014년 기준으로 10년을 일해서 번역한 돈율이 330만 원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으면 되게 번역에 제대로 좀 더 몰입하기 힘든 환경? 번역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환되는 가치가 되게 수준이 올라서 번역가들이 뭐 자기 삶을 온전히 투자해서 번역을 하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부족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국가가 왜 지원을 해야 돼요? 일단 번역이라는 게 번역을 함으로써 뭔가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과학 연구 같은 걸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야지 더 제대로 되고 더 깊은 정보들을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정부가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냥 지식 산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이렇게 이런 번역가를 지원해주거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주거나 번역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부진하다거나 그런 것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돼요? 자기 인식이 나가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있어요. 이제 이런 표절 같은 경우는 번역이 배불릴 때는 2차적인 문제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번역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번역가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람들이 일단 번역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 장시간 노동하는 번역이
경우가 있을 정도로 번역가의 대우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이 부족한데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딱 하나인데 이제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이라고. 근데 그것조차 그 지원금이 반토막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번역한 걸 자체를 학문적 연구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다 질 높은 번역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번역은 이루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번역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번역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아니면 한국어에 맞춰진 번역 이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한국의 번역 상황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저희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력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번역에 있어서 저희는 되게 무지하기 쉬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언어를 저희가 다른 언어를 뭔가 이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는 쉽게 무력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도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번역의 변화는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이 우리가 번역에 대해 한번 고민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아까 계기를 얘기했긴 했는데 이 번역에 관심을 갖기는 어떤 책을 봐서 그런 거 어떤 책을 봤을 가지고 갑자기 번역이 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인문학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리고 영문학 수업 받으면서 한 거예요. 영어 수업 받으면서 그런 게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보고 번역에 대해서 그냥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번역이 뭔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아마 다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뭔가 알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고증이 오면서 이제 고전을 많이 읽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태도 있구나 이런 것들. 내가 최근에 위대한 개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게 그 책 번역판이 한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 있거든요. 뭐 펭귄 출판사 뭐라 그러나 그 맞죠. 그 보면 내용이 첫 줄만 비슷하고 다 좀 달라요. 아까 번역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번역이 잘못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고 했던 그런 느낌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아까 직역 의역이 있었는데 작가의 느낌을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분명히 그 사람도 고민을 하고 그랬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번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졌나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번역을 이 주제로 얘기했으니 번역이나 이런 게 관심을 가질 건지 또 궁금하고.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일단 한번 제가 직접 뭔가 책 전체는 못하겠지만 한 일부분 뭔가 예를 들어서 직역의 특징을 살려보는 번역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의향은 있는데 일단 의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지금은 알리는 작업이라면 뭔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들 좀 더 제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페어리프는 이제 그냥 버려진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만약 쓰레기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재료로 만든 하나의 반품.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그냥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그냥 만들고 그걸 다시 소비되고 배출되면 다시 그거를 자체를 되게 이익수상으로 배출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또 제가 만약 재활용을 계속해요. 만약에 전구를 만들었어요. 하다가 또 이걸 버리게 됐어요. 이걸 다시 분해서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언젠가는 재활용을 해야 하는 생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바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그냥 바로 분해하고 그런 것보다 재활용을 계속 하다가 재활용하는 그 순환고리가 넓어짐으로써 뭔가 저희가 요즘 쓰레기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내만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전등이어서 그냥 같이 설명하자면 나는 얘는 학습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 가스레인지 딱 쓰면 뒤편에 그 천장 전등이 있어서 그림자가 돼서 모양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옆에 전등을 하나 달면 좋겠다. 그래서 사기보다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저 스파게티 소스 학습에 우리병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랐어요. 밑에를. 그리고 아니 소켓은 제가 서대문 주청 쓰레기에서 구해서 허락받고 가져왔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스위치가 있어요. 스피커 스위치 버려진 스피커가 있어서 그걸 떼어서 회로 그냥 연결해서 꽂는 식으로 해서 장난식으로 만들었고 얘는 프링글스 콩인데 제가 프링글스를 먹고 이걸 버렸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딱 사이즈 딱 적당하고 뭔가 1인데도 약간 탄탄해서 쓰고 싶다 해서 이렇게 누드등으로 만들었어요. 얘도 그냥 스피커 스위치 그냥 섞고 포켓도 그냥 섞고 얘는 제 집에 누가 옛날에 주에서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그래서 뭘 만들까 하다가 무드등을 만들게 됐어요. 이제 또 소켓을 끼우고 이제 스위치를 달면 되는데 스위치를 뭘 쓸까 하다가 저희 집에서 버려질 뻔한 그 선풍기들을 제가 분해해서 재료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선풍기 회전 스위치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얘를 물리면 꺼지는 식으로 만들어봤어요. 밖에서 만들었고 얘가 나무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전구 썼지만 얘는 오히려 비싸더라 해도 예쁘고 따뜻한 느낌을 전할 수 있는 전구를 그리고 얘는 제가 UFP 버려져 있길래 이걸 뭘 만들지 코끼리 모양 닮아가지고 귀도 들어주고 여기 파줘서 토끼를 만들게 됐고 이 안에 애기들 팁을 넣어서 그냥 되게 크게 팔진 않지만 조그맣게 집 꾸미기용으로 놔두는 2층을 만들었는데 정말 좀 웃겨졌어요. 그리고 얘는 저희 학생에 앞 주차장 쪽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주인이 이거 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안내판을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사기보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저가 선생님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학생회 상금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원래 책상이었거든요. 이게 버려지는 걸 봤는데 색깔도 되게 강력해요. 빨간색에. 그리고 되게 두께감도 있고 적당해서 마음에 쓰였어요. 얘를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지금 가져가기에는 왠지 학생들이 뭘 할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이걸 안내판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얘를 가져와서 크게 막 자르고 또 전 얘를 이렇게 세워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판을 빨래 건조대를 활용했어요. 하수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어서 이쪽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펴서 놔두고 만들었고요. 얘는 저희 서울에 재활용 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제 이거 버려진 합판들로 만든 주막통인데요. 여기 안에 초를 넣고 이렇게 여기 닫고 놔두면 네, 자석이 안에 달려있어요. 얘는 수납장인데 여기가 원래 엄청 더러웠어요. 정리가 안 되고 그 안에 여기 원래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떼졌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해서 완전 깨끗. 손잡이를 이렇게 붙이고 안에가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려 해도 정리도 안 되고 사람들이 쓸 때도 귀찮고 바로 주는데 그걸 막 엉켜서 엄청 펴서
저는 브라질 우유팩을 잘라서 수납장으로 서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마침 저 분리수거함에 도시락 폴리 모르겠는데 그게 버려져 있어서 딱 대보니까 크기가 딱 맞는 거 얹어서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잘 잡시다 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라는 11기 10학년 정예준입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좀 잘 자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을 못했을 때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다, 졸리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좀 잘 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논문 주제를 정할 때가 와가지고 왔을 때 우연히 그 네이버에 광고로 떠있는 테드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강연에서 우리는 삶의 30%가량을 잠만 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영상 뒤에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잠을 좀 소개하면서 다들 좀 잘 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잠에 관심을 좀 가지기 위해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몸과 뇌의 휴식인데 우리의 몸과 뇌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그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미세수면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짧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괜찮지만 이제 운전 중이라면 되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면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호르몬의 균형인데요. 만약 저희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작게는 감기, 심하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만, 대사 기능의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보존해 보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잠에 들고 처음 맞는 그 깊은 수면 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서 그 전체적으로 퍼진 대뇌피질로 정보가 이동하면서 보존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를 좀 제대로 못 잔다, 뭐 주변이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기억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머리 안에는 뇌가 두개골에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깨어있을 때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총 하루에 4번에 걸쳐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되는 양에 비해 쌓이는 양이, 노폐물이 쌓이는 양이 더 많아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수면 시간에 충분히 자면서 쌓이는 양보다 걸러진 양을 더 많이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 발달은 이건 청소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약에 청소년기에 제대로 잠을 못 자면은 기억 그리고 상상, 판단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력 그런 게 좀 떨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면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수면의 단계와 주기인데 저희 수면에는 크게 2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렘수면, 논렘수면이라 해가지고 이 2가지의 수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90분 간격으로 총 5번 정도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을수록 렘수면이라고 좀 얕은 수면, 꿈수면이 좀 더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깰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권장 수면 시간인데요. 이거는 사실 수면 시간이란 건 되게 개인차가 큰 거라서 되게 권장, 이만큼 자면 이 나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평소에 잘 못 잤다고 하면 이제 이걸 전문가들은 수면 부채라고 한다는데 이게 빚이 쌓이게 돼요, 수면에도. 그래서 만약에 그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되게 몸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많이 쌓였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좀 직장인들은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3주간
14시간씩 매일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정 시간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졌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때 그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면 부채를 다 갚은 건데, 그럼 이제 자기의 그 수면 시간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수면 시 신체 변화인데요. 수면 시 신체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신경계 변화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반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는 신경계가 활동이 좀 약해지고, 호흡 또 에너지를 보존하는 능력을 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근육이 좀 이완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또 처음 그 사람에게는 피부 온도와 이렇게 몸 안의 온도라 해가지고 심부 온도 이렇게 두 가지 온도가 있는데, 저희가 잠했을 때 이 심부 온도는 내려가면서 잠에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잠의 중요성, 그 잠에 알아두면 좋은 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실제로 실천해본 잘 자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요. 혹시 뭐 특별히 먼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벗고 자는 것이 좋다. 아 이거요? 네. 이건 이제 여기 설명드린 온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옷을 입고 자면은 뭔가 그 피부 온도나 이런 게 잘 분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벗고 자는 것도 좀 불편한 사람들은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자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온도 조절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자면은 뭔가 좀 끼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지 않아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봤는데 저는 다 벗고 자는 건 좀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자보니까 확실히 뭔가 잘 때 몸이 편안하니까 더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별로다 하면은 꼭 안 해도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궁금하신 전자기기요. 핸드폰과 같은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는 거기서 이제 청색광이라고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저희의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출을 막아요. 그래서 그게 막아지면은 계속 수면 시간이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그게 좀 편안한 수면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면 시 주변 환경도 어둡게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전자기기와 멀어지는 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공을 했을 땐 확실히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초반엔 힘들겠지만 성공하면은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설명해드리는 거 수면 시 몸을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좋은 자세는 수면 시 이렇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무릎 뒤에 베개를 받치고 자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체중이 잘 분산되면서 디스크나 그런 데 무리를 안 주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몸에 되게 열이 많아서 잘 때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자세로 계속 자면은 한쪽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잠을 편안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땀을 많이 안 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몸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바로 누워서 무릎 뒤에 베개를 받치고 자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듬을 만든다는 것은 수면, 거의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야 되는 시간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는 자야 되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은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되니까 자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숙제가 밀려서 1시까지 한 몇 주간 계속 숙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뇌는 내가 이때 깨어서 일을 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특별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빨리 잠들고 잘 자기 위해서 씻는다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온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피부 온도 말고 심부 온도는 빠르게 오른 만큼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나와서 몸을 잘 말리고 있으면은 심부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몸과되는 내가 이제 잠들 때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더 빨리 잠이 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빨리 잠드는 것도 빨리 잠드는 건데 이상하게 다음날에 좀 몸이 좀 더 개운하고 좀 편안하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다 추천드리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은 Q&A 형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응답 그럴 때 궁금하면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면 생활 지침서인데요. 이건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총 조합을 해서 실천해보면 좋을 것들을 실천해보면 쉬운 것들을 쫙 먹었어요. 먼저 잠들기 전에 잠들기 30분 전에는 전자기를 내려놓는다. 잠들기 전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한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한다. 밥을 잘 챙겨 먹는다. 잠자리 없게 깨어난다. 잠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일을 정한다. 저도 논문을 쓰면서 확실히 수면 생활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어보고 또 수면 생활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질문이 밥을 잘 챙겨 먹는 게 늦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일단 소화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밥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라는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저녁을 안 먹게 되면은 그 오렉신이라고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서 오렉신이라고 이게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 동안 뭘 안 먹으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자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늦더라도 늦더라도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먹고 그냥 자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먹고 바로 자면 안 좋죠. 알았어. 낮잠 자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깊은 수면 때 저희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되게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되게 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낮잠을 주무신다고 해도 이 깊은 수면에 가기 전 한 30분? 이게 90분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30분, 짧게는 15분 정도씩 자는 게 좋습니다. 뭐 1시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자고 싶고 더 불편해집니다. 잠잘 때 잠꼬대나 아니면 몽유병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골이도 어떻게 보면 불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전문적으로 가서 고치는 게 되게 좋긴 한데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이에요. 그것도 질병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고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게 있으면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라서 결국엔 무호흡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계속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빠르게 고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